왜 매번 한국만 이렇게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는 거야? 이 교수도 또 친한파네. 여기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중인 한 중국 출신 여기자가 수업 전 엄청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수강 취소 기간을 놓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 짜증난다던 그녀는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대체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입사할 때까지 저는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엄청난 사건을 겪고 지금은 한국에 갈 준비 중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파란만장한데 어떻게 한국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블룸버그 베이징 지국에 발령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기자로서의 꿈을 이루게 된 거니까요. 베이징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제 진짜 기자 생활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 분위기가 어쩐지 무거웠죠.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제 꿈이었던 기자 생활이 악몽일 줄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조치로 미국 언론사들은 하나씩 중국에서 쫓겨나는 중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처럼 중국 출신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무서워하는 것이 좀 과장된 생각이다 싶기도 하고 중국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도 좀 났는데 중국 출신인 저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또 좋은 기사를 써왔던 존경하던 선배 기자 헤이즈판이 갑자기 체포된 거예요. 국가안보위협 혐의라고 했죠. 그날 아침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정적이 내려앉은 무덤 같았어요. 누군가가 헤이즈의 체포 소식을 전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모두 멈췄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어요. 고 팀장이 회의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팀장님은 착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들었겠지만 헤이즈가 체포됐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우리 구성원이 먼저입니다. 당분간은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하죠.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쓴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침묵을 지켰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일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헤이즈 선배는 그저 진실을 보도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헤이즈 선배가 풀려날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항상 무너졌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넘도록 헤이즈 선배는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매 순간 조심해야 했고 쓰는 모든 기사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됐죠. 저는 계속해서 기사 같지 않은 기사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년 뒤 헤이즈 선배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풀려났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풀려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미국에서 항의를 하니까 헤이즈파는 보석으로 풀려남이라고만 통보를 해온 것이라 정말로 풀려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됐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국 언론의 현주소라는 것을요. 이후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내내 제대로 잠든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두려움, 매 순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나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이 죄를 덮어씌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 이런 감정들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긴장 상태였죠. 제 꿈은 산산조각 났고 제가 알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생각한 늘 가고 싶던 내 고향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중국 내 모든 직원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공식 성명이 발표됐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 안도감. 짐을 싸고 베이징을 떠나는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기자로서의 삶, 이곳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제로 고국을 등져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우선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약간의 우울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하며 있기로 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언론학 박사과정에 지원했어요. 익숙한 캠퍼스에서 학부 때처럼 공부를 하면 중국에서의 악몽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한글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한국 관련 행사와 강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의아해하며 학과 사무실에 들렀더니 조교가 이제서야 느꼈냐며 막 웃더라고요. 한류의 영향으로 하버드대에도 한국 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진 지가 오래라며 한국 관련 수업들은 가장 빨리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되는 인기 강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갑자기 한국이 주목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조금 엄격한 면은 있더라도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조금 투덜거리자 조교가 한 강의를 추천해줬습니다. 현대동아시아사 강의는 학부생, 대학원생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으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찾아보니까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여서 그의 저서 냉전의 지구사는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책인데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명받았었거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나날에 잠시 잊고 있다가 개강 전 강의 계획서를 보고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한국 이야기구나 싶어 수강 취소를 고민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반감마저 있었죠. 물론 중국에서 저와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중국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 모국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점만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요. 분명 중국은 장점도 있는 나라인데 예전에도 좀 느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건 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느낌이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도 여기저기 한국 투성이고 길거리에서도 뉴스에서도 한국 언급이 많아서 좀 보기 싫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일단 수강 취소 기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한국의 인기 비결을 알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베스타 교수님의 강의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라 믿었죠. 강의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놀랍게도 아시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베스타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흥미가 생겼어요. 교수님의 강의가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스타 교수님은 한국은 매우 독특한 나라예요. 중국, 일본에 비해 너무나 흥미로운 점이 많은 나라죠. 라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독특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죠.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베스타 교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일관성은 적어도 3,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다시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죠. 그 뿌리는 원시 한국어라는 형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어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현대 한국어가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했고 그것이 다시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시 한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일관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점이 바로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하셨어요. 중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신의 지역에서 상당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겼는데 왜 교수님은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중국이 4대 문명 발상지인 걸 저 교수님이 설마 모르는 걸까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한국이 민족으로서 가진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한국은 공통된 혈통,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대규모 집단이 특정 영토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는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이 얼마나 오래되고 강력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유럽의 민족주의가 19세기에 형성된 것과 달리 한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의로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우리인가라는 민족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엘리트들은 이 의로움의 개념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정의해왔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는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더 깊고 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동시에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 통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20세기 후반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이 의로움의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부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의로움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조국 중국의 현실이 안타까웠죠. 중국에서 제가 경험한 언론 통제와 정부의 압력이 떠올랐어요. 의로움을 추구하다 체포된 동료 기자들, 진실을 보도하려다 탄압받은 언론사들이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로움이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중국에서도 이런 의로움의 가치가 존중받았다면 우리의 언론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등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후금의 침입이 그것이죠. 이 전쟁에서 명나라는 무너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내부적 결속력과 재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조선을 보호했다고 배웠는데 왜 교수님은 조선이 스스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국은 항상 중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 유목 세력, 일본 등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전쟁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쟁 전략은 최대한 적을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대한 적게 죽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를 위해 한국은 산성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성은 다른 나라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산성으로 올라가 함께 농성을 합니다. 이는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으로 한국은 중국에 흡수가 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되었어요. 물론 이 전략 말고도 여러 전략이 있고 한국인의 특성도 기여를 했지만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역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배우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독특한 전쟁 문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산성에서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이런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져 한국인들은 양궁이나 사격에 특별한 재능을 보입니다. 교수님은 심지어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전통이 이어졌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만든 중대전술기지가 그 예라고 합니다. 중대전술기지는 현대판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이 원시적이라고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자신들도 사용하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구 보존을 위한 전략이 평화시에도 한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뭉칩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동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천 년간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 시기의 대응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특성을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늘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못 느꼈는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거대한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을까? 어쩌면 한국은 우리보다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나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혹은 무시했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제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가 겪은 경험과 비교하면서요. 저는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 통제의 현실, 동료 기자가 체포되고 구금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교수님은 깊은 공감을 보이셨어요. 장웨이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 현실을 직접 겪은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의 언론 통제와 공산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 공산당은 2015년을 전후로 대학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커리큘럼 전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죠. 공산당원인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언론 통제가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게다가 교수님은 계속하셨어요. 중국의 주요 대학에는 강의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강의 내용이 모두 녹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교수님, 정말 중국이 그렇게까지 했나요? 제가 알던 중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2015년에는 대학 교육의 대학살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사상 검증이 이루어진 탓에 이때 지식인들이 또 언론인들이 참된 대학생들이 많이 죽고 중국을 떠나기도 했죠. 학생이 학생들을, 학생이 교수를,
또 교수가 교수를 신고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해고되거나 보직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의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여러 언론사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중국의 비판적인 언론들이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교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설명하셨어요. 홍콩 당국의 수사와 체포가 계속되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몇 년 전 폐간한 빈과일보까지 포함하면 반년 사이 4곳의 비판적 매체가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과 홍콩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중국의 이런 어두운 면을 전혀 몰랐다니 너무 부끄럽고 슬퍼요.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언론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중국이나 홍콩과 비슷한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일본의 상황은 중국이나 홍콩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베 정권 시절에는 언론 통제 논란이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베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아베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언론을 혼내주려면 광고 수입을 없애면 된다거나 정권에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회사를 공개하자는 등의 말이 오갔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주요 방송사들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하라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는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죠. 하지만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일본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언론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항이 있었죠. 이는 일본 사회에 아직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일본의 상황은 중국이나 홍콩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언론의 자유는 항상 지켜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각자의 도전과 과제가 있죠.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된 한국의 사례는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는지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언론 상황을 비교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왜 한국만 매번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했죠. 이 민족성은 특히 20세기 후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는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부터 20세기 후반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모두 이 의로움의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게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죠.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진정한 언론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밝게 웃으셨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장웨이 씨.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을 더 나은 언론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블룸버그 본사에 한국 발령을 요청해보세요. 당신의 열정과 경험을 고려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실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기로 했어요. 교수님과의 대화를 되짚어보며 이래서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의 비결을 직접 보고 싶어요.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복직을 하면 한국으로의 발령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는 요즘 가끔 슬픈 생각이 듭니다. 내 모국이 한국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압니다. 그냥 씁쓸한 마음에 해본 이야기예요. SNS나 다른 중국 친구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메일로나마 토로해봅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제 모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제 사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런 결심을 한국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 도전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블룸버그 통신 소속으로 중국의 언론 통제 현실을 겪고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대 강의를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혀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 여기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